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주제명은 이번에 D앱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XRP의 예스맨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한번 매우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대응과 앞으로에 대한 XRP의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느냐에 대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각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중앙화 앱, D앱 미래인가 유행인가 라고 해서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항상 불허하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모든 연구원들이 이쪽에 분석하거나 연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매번 보고서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국은행 총재 또한 말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만 거기에는 밑에 있는 친구들은 연구원들은 매번 보고서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하는 거와 해당에 있는 보고서를 끝까지 다 읽어본 거와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갭 차이가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특정 일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만 부각화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에 대한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원본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주로 자료 같은 부분은 해당 기관 보고서나 해당 증권 보고서나 해당 해외 스탁 보고서나 아니면 기타 블록체인의 또 리포트 쪽만 다뤄가지고 올려두는 사이트가 따로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네, 미래인가 유해인가 해서 19년도 5월 달에 코트라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반인데, 여기서도 제가 자주 봤던 사이트에서 또 퍼와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예, D앱은 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뭐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D앱의 특징으로 보게 되면 D앱과 전통적인 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써져 있으니 이 점을 꼭 명확하게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앱의 시장 동향이 매우 중요하죠. 뭐 매번 이야기를 하면 이오스가 1등이다. 뭐 그 다음에 트론이 앞으로 좀 더 잘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약본으로만요. 그래서 17, 18 시즌에는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18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이오스와 트론을 포함해서 D앱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스캠이다 어쩌다 보여주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까임을 받으면서도 성장을 보여주었던 이오스와 트론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도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월간 DX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자료원에 대한 측면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서 다 체킹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만 체크만 하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보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확실하게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9년도 1분기 때 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 DX가 보게 되면 이오스가 이때 1분기 때까지는 높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트론이 이오스를 제끼는 시점도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뭐 스팀, 네오, 뭐 온톨 등등 여러 가지 플랫폼 코인들은 다 다뤄놨던 사이트가 d앱.com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요 블록체인 D앱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기준입니다. 보게 되면 크립토키티, 뭐 포모, D앱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속도와 비용, 확장성 문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았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이제 이더가 환불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오스 D앱에 보게 되면 사용 건수가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2018년도 때부터 엄청 많이 나오다가 2019년도 때까지도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트론도 성장하는 속도는 꽤 빨랐지만 그래도 이오스 DB만큼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더 많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D앱의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크립토키티가 상당히 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 6만 사용대, 10만, 500만. 그래서 이제 트론도 좀 비슷한 크립토키티와 비슷한 걸 한번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 트래픽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잘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 넥스트가 직접적으로 크립토키티에 또 투자에 기여를 하면서 상당히 가능성 또한 많이 점쳐지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모 3D도 큰 화제를 있었는데요. 이 점은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트라가 내놨던 전망과 시사점을 보게 되면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 중에 하나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소식이 더딘 상태에서 2018년도 D앱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 이더리움, 이오스, 트론 등의 게임 분야 D앱들이 대부분 거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와 많은 게임 앱이 매출 상위를 보여주었지만 D앱의 특성상 게임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게임 말고는 당장 쓸만한 부분이 이때는 좀 많이 미약했구나.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반대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D앱의 문제점의 방향은 속도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이 거론됐던 게, 야, 우리 TPS가 정말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TPS 자랑을 너무 많이 했죠. 지금은 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과 그리고 암호화폐 변동폭에 대한 문제점을 찝었고요. 지역에 따른 규제적 문제, 그러니까 지역이 말 그대로 국가 간에 대한 규제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D앱의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게임 분야에 한정이 되어져 있지만 점차 핀테크나 상거래나 헬스케어 등등 여러 가지의 파생될 수 있는 확장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코트라 연구원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D앱의 성장의 속도 비용과 확장성만 잘 해결만 하면 앞으로 이쪽은 좀 미래가 밝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시장의 퍼포먼스에 19와 18년도 해서 비교를 해놨죠.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디파이 앱을 묶어서 유저 수는 610% 상승을 했으며 볼륨은 251% 증가를 했습니다. 갬블링 뎁 유저 수도 370% 상승했고 2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리스크 뎁 유지수 상승률 또한 37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18년도 때부터 예상했듯이 게이밍 뎁 유저 수가 162%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게임 관련된 코인도 상당히 주목받고 많이 촉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퍼포먼스, 활성 유저와 트랜잭션 볼륨 추이도 보게 되면 어떤 업종 부분이 가장 핫했는지를 해당에 있는 연도별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별 D앱의 마켓 요약이라고 해서 전체 앱, 활성 뎁이 있는데 이 두 개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활성 이용자 수가 훨씬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활성 뎁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2019년도 거죠. 보게 되면 이오스와 트론만 보아도 벌써 트론이 이때 당시에부터 제끼기 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리고 이오스가 트론 대비보다 좀 하면서 많이 이오스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팬덤층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트론 기반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 DF수가 증가를 하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 기반이 안정화되는 걸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나다 보니까 테더 기반에서 트론 기반 쪽으로 많이 찍어내는 부분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트론 메인넷 계정 수가
보게 되면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을 발행하는 포함이 테더 발행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되어져 있죠. 지금도 대략 23에서 2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개 블록체인 중 네오 유저 대비 가장 적다. 근데 지금은 네오는 연합체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연합체인에 대해서 힘의 시너지는 네오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네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연합에 있는 체인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2021년도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한번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켓 오버뷰의 사용자 분석 추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보이는 부분은 역시나 트론은 스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엄청난 성장 동력을 보여줬던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트론 외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부분이 있는데 스팀, 이오스트, 뭐 네오, 온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 한번 볼까요? 예. 최근 거 보게 되면 맞네요. 최근 거 보기 전에 요것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d앱.com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다 d앱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기반, 이오스 기반, 트론 기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보셔도 정말 일을 잘하고 있나? 일을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측면을 알 수 있는 대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네, 그 다음으로 예스맨의 매우 주관적인 XRP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이야기 할 때가 가장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종교적 관점으로 보셔서 너무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이죠. 뭐 빗썸 거래소나 그리고 업비트 거래소 부분에 있었을 때도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의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조심이 상당히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 채널은 그냥 제 기준대로 막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욕은 감수하고 제 주관대로 분석한 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뒤에 본인에 대한 생각과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상당히 설득력 있거나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댓글을 보게 되면 저도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악플을 또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또 서론이 길었네요. 자, 봅시다. 이때 당시에도 방송을 2017년도 때도 했었죠. 이때 당시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해당에 있는 함수에 있는 부분을 직접 소스를 퍼와서 엑셀로 구동시켜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XRP에 대한 가격 추이가 급등했던 배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죠. 해당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17년도 12월 8일날 락업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그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불장으로 하려고 할 때쯤에 실제 XRP의 그 호재가 야 지금 물량의 반 이상이 잠긴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을 나와줬던 측면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약간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기존의 에스크롬 물량이 잠긴다는 소식으로 이쪽으로 쏠려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 주었지만 한편으로 이게 사람들이 야 이제 드디어 시가총액의 비트코인 1위를 제끼고 리플이 1위가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1위를 달성한 알트코인이 된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거짓말 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그만큼 화력이 너무 좋았고 그런 형태를 알 수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자, 약간의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에스크로 물량 부분에 대한 호재성으로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 레드코인, 블랙코인은 이제 상폐돼서 없어지긴 했어요. 레드코인은 단순 이체형 송금 코인인데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보게 되면 단순 송금형 코인들이 다 대부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순 송금형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 수익을 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트랜잭션이 똥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비트코인 이동을 할 때도 거의 비트코인 캐시에 가스를 투입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원 정도인가 150만원 정도를 태워서 3일 만에 받았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한 달 뒤에 받았겠죠. 그만큼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따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차익 실현에 대해서 자기 계좌로 그리고 본연에 있는 국가 쪽으로 이제 빼려고 했던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 그거에 대한 근거적 기반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라고 설명을 했던 측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비트코인이겠죠. 네, 비트코인 자체가 2017년도 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때인데 이때 이후에 실질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보게 되면 계속 리플이 올라갈 때 이때 당시에 비트가 더 성장을 못 해버렸습니다. 성장을 안 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상일까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더가 성장을 하거나 나머지 있는 10대에 있는 코인들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위칭해서 그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 거에 대한 시총이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송금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개인 어카운트 쪽으로 많은 이동이 있었고 또는 거래소 쪽으로 그러니까 본국에서 쓸 수 있는 거래소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게 이제 출금의 차익 실현 매물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걸 캐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물리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하고 현재와 좀 차이점이 있겠냐 없겠냐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분석 없이 막 싸질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물론 제 분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 저는 항상 공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분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놓치는 있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저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는 보충 설명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뭐 어떠한 점이 좀 다르냐?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XRP가 SEC와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미국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량 자체가 대부분 해당 거래소가 거의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상폐를 시킨 거 아니고 중지를 대부분 시키거나 일부 상폐를 시켰던 마켓 거래소들이 있으면서 좀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아시아 쪽에 대한 지분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배경은 무엇이냐? 제드 맥켈럽을 제외한 나머지에 있는 에스크로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물량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해당에 있는 재판의 영향성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XRP 2분기에 대한 보고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 대충 미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물량 추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던 배경은 에스크로에서 나왔던 판매 물량 대비가 XRP 직접, 그러니까 즉 리플사가 직접 판매 프로그램 마켓셀 부분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줄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 형태에서 또 다른 부분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아시아 시장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있는 부분의 서비스 거래가 좀 중지가 되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대한 주포 거래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손바퀴 현상이 많이 바뀌었고, 아시아 쪽은 XRP 쪽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꽤 있고, 거기에 고래들도 꽤 있는데 고래에 대한 주포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좀 그 형태가 상승의 좀 여력을 좀 가당시켰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해당의 XRP에 대한 이 바이낸스에서 XRP에 대한 이 BTC 마켓을 보게 되면, BTC 마켓에 XRP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켓에 약간의 부족했던 마켓은 BTC 마켓이었습니다. 근데 그 BTC 마켓에서 어느 정도 그만큼 상대적 대비 좀 저렴하다라는 측면의 가격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올라왔던 배경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이 잘 돼서, 절대 잘 돼서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또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다 그래 왔어요. 다 제대로 뭐 계속 성장을 잘 해왔던 코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거는. 그 대신 혹시나 5대1을 믿고 이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의 전략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고점 때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4,000원대가 넘어서기 전 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진짜로 가치 있게 올라왔냐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지금에 있는 모든 김치 코인이나 소형 코인, 모든 코인이 다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 XRP가 제일 저는 항상 마지막에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기반은 무엇이냐? 앞으로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XRP를 이용을 해서 그만큼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즉 결론적으로 전체에 대한 시장의 마켓의 성장 동력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 이더의 시총, 전체 코인 시장의 랭킹 시총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XRP에 대한 시총도 올라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저번 때처럼 이야기했던 대로, 예? 여기에 있죠? 네. 갑작스럽게 리플이 비트코인 자리를 제끼고 1위를 해서, 와, 드디어 XRP가 무언가를 좀 해냈구나, 뭐 어떤 시스템 기반으로 무언가를 좀 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XC와에 대한 적합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도출을 해서 갑작스럽게 1위를 찍었다. 그때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매우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코인이 다 그렇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마켓이 있기 때문에, 즉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지주사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를 제낀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 거지 결코 좋은 효과는 아니다라는 점. 말 그대로 이런 1위를 만약에 찍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온다고 하면 그 순간이 XRP7 마지막
도래 시점이라고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격적인 추이로만 본다라고 해도 만약에 4,7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대한 시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400조에서 500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0,000원까지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0조가 아니라 2,000조가 넘어가고 3,000조 시장이 열려야 그게 맞는 것이지, 비상식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역기능이 걸렸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XRP를 많이 쓰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XRP가 올라가는 부분 또한 XRP 유저분들에게 좀 매우 생각하는 힘과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또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제 뜻대로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또 맹세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즉 여러 구독자분 외, 또 신규 구독자 외, 또 그냥 보시는 비구독자 다 포함해서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 없이 그냥 투자만 하게 되면 이게 자칫 매수와 매도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가장 중요한 타이밍 때 그거를 결정 못 내려서 손실로 가는 부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왜냐면 본인 기준이 없으면 저처럼 깨 맞고, 예? 그리고 멘탈 나가지 않을 만큼 관리하고 싶으면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타인이 야 이건 뭐 필요 없다, 이거 안 맞다, 뭐라고 뭐 해도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또 당합니다. 전 분명히 그 점을 찝어드리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또 다른 관점으로 분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목표가를 좀 명확하게 좀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통사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항상 사람을 이렇게 그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기 끝까지 팔려고 하는 거는 하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불가능하고요. 항상 이 어깨 라인 또는 이 목, 최소 못해도 이 목 라인은 좀 넘기지 말자고요. 야, 여기서 더 갈 거다,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해당이 있는 시총에서 더 갔었을 때를 보게 되면 그게 과연 나머지 코인 대비 보다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보여주지 않았고, 문제도 있고 합의를 도달을 했어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 깔끔하게 합의가 됐는지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게 어떠한 평가가 나오느냐에 따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중 은행들도 제가 보기에는 CBDC 부분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그 CBDC 부분에 있어서 XRP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단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고, 모든 코인이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가장 까다롭고 가장 법률적으로 제일 많이 따지는 시중은행 프로젝트로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XRP를 보게 되면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적 관점으로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부분, 실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적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 관점을 좀 적게 보는 형태로 분석을 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